1, 2년 돼가지고 1,000만 원을 홀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월세 50만 원에 살았는데 300만 원 올라요. 학부모가 계속 전화하면서 반말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 선생님들 너무 의리해요. 맞습니다. 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유유 교사가 없으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옥마을에 이어 최근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전주 갱리단길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뜨는 상권의 이면에 존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갱리단길. 한때 서울의 경리단길이 인기를 끌자 이단길이라는 명칭이 붙은 상권이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전주의 객사길 역시 객사와 경리단길이 합쳐진 갱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구도심. 하지만 이곳에 오래된 건물의 멋을 살려낸 식당과 카페들이 생겨나며 갱리단길은 전주시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쁜 카페도 요새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맛집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한옥마을이. 개성 넘치는 젊은 창업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화된 갱리단길. 전주 한옥마을이 한 해 1,000만 명 넘게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자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은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갱리단길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갱리단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곳 역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임대료에 상인들과 원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당 한 250만 원 정도 갔거든. 1, 2년 돼가지고 1,000만 원을 홀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 근처에는 다 올렸지. 그 절반이 더 올랐어요. 3분의 2는 올랐어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거리가 활성화되며 갱리단길 임대료는 최대 6배까지 상승했습니다. 비싼 데는 300. 여기 활성화가 되니까 또 여기도 똑같이 한옥마을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갱리단길에는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옥마을과 마찬가지로 치솟는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상인들이 갱리단길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작진은 인근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기 월세 50만 원에 살았는데 8월에 계약 기간이 끝나요. 네. 그냥 300만 원으로 올라요. 월세. 오래 하려고 이렇게 시설 다 했는데 그게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6개월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임대료를 6배나 인상해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결국 이전을 결심했다는 상인. 갱리단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긴 세월 뚝심 있게 자리를 지켜왔던 기존 상인들도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이런 음식점으로 변하면서 거의 90% 나가 집주인들만 빼고는 다 나가. 거의 이제 한 95%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갱리단길.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며 기존 상인과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는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저소득계층 주거지역에 중산층이 들어가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라든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정적인 건데 전주 갱리단길 이전에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된 젠틀리피케이션 현상. 치솟는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한옥마을을 떠나며 상가 중 10%는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갱리단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며 원래 갱리단길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상당수가 거리를 떠나고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은 몇 푼 받고 나갔어요. 돈 좀 더 준다니까 나갔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산 거야 그런 것들을.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새로 올려먹는 거야. 새로운 꿈을 안고 이곳을 찾은 청년 사업가에게도 임대료 상승은 큰 부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소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인테리어 그리고 음식 그리고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리의 분위기였는데 임대료가 오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 서비스의 그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높은 임대료 상승이 결국은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전문가. 적용을 못 받죠. 왜냐면 월세가 비싸니까 환산 보증 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란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높은 임대료가 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액수 이하에 해당하는 그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3억 7천만 원입니다. 세입자 보호의 기준이 되는 환산 보증금이 전주의 경우 3억 7천만 원 이하라는 전문가의 말.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을 내고 있는 상가의 환산 보증금은 4억 1,000만 원. 전주의 환산 보증금 기준인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갱리단길에 비해 훨씬 더 임대료가 높은 한옥마을은 환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을 넘기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통 매일은 한 1,000단 이상 되고요. 평수가 큰 데는 1,000단. 근데 임대료는 계속 오른 추세예요. 그러지 오르는 편이지. 해마다 재개할 때마다 오르죠. 장사는 잘 안 되지. 임대료는 비싸지. 한 번 인상된 임대료는 매년 상승해 이제는 감당하기 버겁다는 한 상인의 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높은 월세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냥 도는 거예요.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점포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상인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다 더 비싸면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한 허점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좀 벌어서 저기 해야지. 맨날 집세만 주다가 집주인들만 돈 벌어주잖아. 전주시에서는 젠틀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재산권 침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과연 젠틀리 때문에 나간 거냐 아니면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나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건 힘들다는 전주시 관계자의 말. 원주민은 물론이고 새로운 꿈을 안고 갱리단길에 정착한 임차인까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안정화 협약이라든지 상생 협약을 맺어서 자율적으로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도시재생 특별법이나 상가 관련 법에 조항을 좀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최근에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자고 지금 모임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금 관광객들이 방문해주는 그러한 마을 사업단을 좀 만들고자 해요.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젠틀리피케이션의 악순환을 끊고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지자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때입니다. 네,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말하자면 갱리단길의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집가나 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고 하던가요? 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 당시 초기에는 뭐 점포 하나에 한 30만 원 내지 50만 원만 주면 임대료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적게는 3배, 많게는 뭐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갱리단길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진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인 약자인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 가지고도 조금 보호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우선은 지금 작년 9월 20일 날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 4가지의 큰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두 번째는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세 번째는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이 포함됐으며, 마지막으로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됐죠. 근데 그 무엇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게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개정으로 대폭 올랐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사실은 법이라는 게 기준은 설정해서 어떤 도움을 주긴 하지만 이걸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궁중 족발 사건. 그분이 애초 300만 원의 임대료가 1,2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이것은 도저히 자기 생존권을 완전히 앗아가 버리는 일방적인 갑질이었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사실은 법 개정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유일한 사회 현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영국 같은 데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2가지 측면이, 하나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외곽에 노후된 지역이 중산층들이 들어가 살면서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젠트리 신사들이 들어가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도시 문화가 좀 이렇게 세련돼졌다는 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라든지 저소득 계층들이 밀려나는 현상, 이런 걸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주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 지역 활성화가 되면서 급속하게, 또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어느 한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되면 급속하게 몰려드니까 짧은 시간 안에 2, 3년 내에 임대료가 뭐 2배 내지 5배까지 올라버리는 현상이니까 이건 뭔가 그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원래 주민분들이 빵도 사고, 예를 들면 도장도 파고 세탁도 했던 그 점포들이 다 사라지고 프랜차이즈나 대규모의 상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이 내 생활이 되게 불편해진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지역에 그 거리만의 개성과 문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주만 놓고 본다면 한옥마을, 서학동 예술인마을, 그다음 갱리단길, 그다음 팔복동 뭐 예술인공장, 뭐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 저는 죽었던 공간이 저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살아나는 것은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좋아요. 그거를 마냥 영세사업자가 내몰리는 현상을 더 씌워서 비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해줘야 될 건 법이 해주고 사람들도 같이 만들어가야 될 건 만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값이 오르고 내가 이런 데서 살다가 이런 데서 산다는 개념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바뀌면 저는 훨씬 좋겠거든요. 우리가 산업화를 겪으면서 공동체라는 가치관이라든지 공동체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전부 배제돼 왔는데,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 또 구도심의 활성화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공동체라는 의식을 함께 하지 않으면 협약사 하나 가지고는 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주민과 상인과 지역에 있는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행복하고 살기 좋고 외부에서 왔을 때 매력 있는 동네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면 그 부분에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외국에 보니까 지역 공동체 주체들이 지역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요. 토지를 임대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펀드 같은 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 갱리단길도 막 쫓겨났는데 쫓겨나는 사람들이 임대료가 좀 올라도 펀드가 있어가지고 좀 저렴한 펀드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생태계들이 있으면 좀 버텨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느닷없이 2, 3년 내에 아무런 주변에 서포팅한 치 이제 없는데 올라버리니까 자꾸만 이제 떠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성공하느냐면 흘러가다가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고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걱정을 했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제 상가들이 이제 외부에서 유입이 됐을 때 과연 이 한옥마을 전주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잘 어울려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적인 곳이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관광객들이 먹고 나니까 할 게 없다. 먹고 나니까 볼 게 없다. 그러면 한옥마을은 이후에 과연 비전이 있을 것인가. 그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공간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고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유 재산이기는 하지만 이 거리를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잘 살릴 것에 대한 어떤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꾸준히 그게 어떤 서로의 합의와 어떻게 보면 또한 약간의 강제력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좀 나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상가를 활성화할 때는 초기에는 빈집도 있고 하니까 그걸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신축해서 뭐 한다든지 할 때는 조건을 주자는 거죠. 지금 조건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리모델링 경비를 지원받으려면 5년 동안 뭐 공방으로 쓴다고 할 때는 임대료를 현재 유지하고 5년 이후에는 정상 가격을 협의를 통해서 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초기에 시드모니를 가지고 어떤 거점 공간들을 만들거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을 지원해 줄 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가가 활성화돼서 갱리단길까지 느닷없이 이렇게 막 와버리면 그런 장치마저도 그냥 홍수에 휩쓸리듯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례나 뭐 상생 협약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불안하니까 별도의 뭐 지역 상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갖고 특혜를 좀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어떤 그 장치를 좀 더 강화시키자 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이제 국회가 지금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임대인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면 어떻게 보면 협상력이 낮으니까 협동조합 차원에서 마치 뭐 단체 교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임대료 협상에 의해서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나와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서울 성수동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함께 가겠다. 단기간의 욕심을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건강한 거위로 키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조례가 프랜차이즈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였어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지역의 로컬 푸드나 그 지역의 슬로우 푸드들을 육성을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준비가 못 됐다는 거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이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마냥 쫓겨나가는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쫓겨나지 않을 독창성과 그 견뎌낼 임대료를 견딜 수 있는 강한 노력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갱리단길이 한옥마을처럼 될까봐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꼬치집이 유행하면 다 꼬치집이에요. 근데 지금 갱리단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곱창이에요. 그 모 연예인이 곱창 맛있게 먹어서 유행을 타더니 갑자기 이곳 저곳에서 곱창집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갱리단길이 그렇거든요.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어떤 대규모나 어떤 유행적인 게 아니라 딱 정해주는 거죠. 다양한 어떤 점포들이 이렇게 고루고루 있어야 된다라는 걸 조례나 법으로 정해서 뭔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급속하게 빠른 시간에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하게 하면 사실 그런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어떤 상권이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또 갑자기 떴다가 갑자기 황폐해져 버리면 당장 일하는 분들도 문제겠지만 당연히 건물주나 또 그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가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어떻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배를 해야지 이게 오래 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